다름이 아니고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제 이번에 대표로 이제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윤핵관 쪽에서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요. 근데 좀 많은 비난이 좀 있고 나경원에 대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경원이 못 나오시면은 그 대체할 인물이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게 내 이제 궁금증이거든요. 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나경원 그분이 안 나오시면은 황교안 전 대표를 대신 밀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제 질문에 답변하다 보면 이제 최근 정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좀 가깝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왠지 좀 거리감 있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호는 있을 것 같아요. 호불호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정치적으로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으로 만들어 이렇게는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잘못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그것이 공개가 되면 그게 탄핵 사유가 됩니다. 노무현이가 탄핵당할 때도 열린우리당이 좀 이겼으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탄핵당했거든요. 대통령은 정치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공무원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 보면 공천 때 여론조사해 갖고서 특정인을 좀 밀려고 했다. 이게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는 오케이.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런데 그걸 말로 하거나 행동으로 잘못 나타내면 그게 법률적으로 공무원법 위반에 저촉돼서 탄핵당할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그런 거를 잘 아는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일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언행을 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모든 언론이 마치 김기현을 미는 것처럼 그리고 나경원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은 그러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뜻이잖아. 네, 나는 그게 김기현 측에서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 윤심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윤심은 없다. 윤심은 없고 있는 거는 누가 당대표가 되건 그 사람이 그게 김기현이든 나경원이든 안철수든 황교안이든 일단 집권당 대표가 되면 집권당 대표의 역할은 첫째, 대통령과 정부를 성공시키는데 뒷받침하는 게 집권당 대표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케미를 잘 맞춰야 돼. 대통령 생각과 자기 생각이 다를 때 한두 번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면 지 고집대로 할 거냐 아니면 대통령에 맞출 거냐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럴 때는 대통령에 맞춰주는 것이 집권당 대표의 운명이에요. 그게 싫으면 대표 안 하면 그만이야. 근데 김무성이가 박근혜 대통령 때 집권당 대표였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지 생각이 달랐잖아요.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생각이 다르다고 지 생각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선 망하고 그리고 대통령 탄핵시키고 지는 탈당해서 바른미래당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행패를 부린 거지. 그 바람에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정권을 좌파한테 내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진짜 나라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누가 되건 집권당 대표가 되는 사람은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추는 것이 첫 번째 의무예요.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서 대통령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총선 승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뽑힐 대표가 내년 총선을 치러야 돼. 비상한 상황이 없는 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총선 승리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번에 새로 대통령이 될 사람의 임무입니다.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서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그리고 총선 승리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나 저 같은 이 자유파의 평범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추고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총선의 승리를 이끌어낼 사람이 누가 더 낫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선택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100% 당원 투표로 이 결정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당원들을 믿고 맡겨야지. 왜 지그들이 중간에 나서서 이 사람이야 라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핵관으로 불리는 그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지금 김기현을 자꾸 밀고 있는데 이거는 매우 잘못된 것이 정치적으로 잘못됐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대통령한테 엄청난 부담을 준다. 왜냐하면 이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그 면면을 뜯어보면 뭐 여러분들 뭐 누구 존경합니까? 이 윤핵관이 힘이 있는 것은 대통령 빽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거든. 윤석열 대통령 없으면 윤핵관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 윤핵관이 자기들이 누군가를 만들려고 힘을 사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잘못됐을 때 그 부담이 누구한테 돌아가냐면 대통령한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윤핵관들이 설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장 좋지 않은 결과가 된다. 이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이 친박 실세들이 설치는 바람에 총선 지고 탄핵까지 당했잖아요. 그 친박 실세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리는 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게 지금 상황을 보는 제 시각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표로 만들겠다고 표명한 적이 없다. 그리고 표명하면 안 된다. 법적으로. 그리고 그럴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도 각 언론에서 누군가 대통령의 뜻이 누구한테 있다. 뭐 김기현한테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는 것은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면서 말하자면 대통령을 사칭해서 자기들의 입장에서 만만한 사람을 대표로 앉혀놓고 실제로 실권을 자기들이 쥐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아주 좋지 않은 이 정략 정치, 아주 천박한 정략 정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뭐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누군가를 내세워서 뭐 당권을 쥐고 공천권을 행사하겠다고 욕심부리는 거는 또 어느 정치에서나 있었던 일이니까 뭐 그럼 거기까지도 좋은 건 아니지만 정치 현실로 그러면 인정해 주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미는 사람을 밀면 되지 왜 상대방을 주저앉히려고 공격을 하냐고. 이거는 진짜 야비한. 근데 지금 나경원을 주저앉히려고 자꾸 압력을 가하잖아. 아니 자기들이 김기현을 만들고 싶으면 김기현이 좋다고 띄워주는 것까지는 뭐 눈살이 좀 찌푸려지긴 하지만 뭐 그래도 뭐 저것도 지그들 정치니까 하고 우리가 봐줄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김기현과 나경원이 지금 하면은 나경원이 다 이기잖아요. 그런데도 김기현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나경원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이 정치의 금도를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불공정한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핵관들이 뭐 자기들이 김기현이 만들겠다고 모이는 것까지야 눈살은 찌푸려지지만 그건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뭐 그래도 뭐 그거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나경원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르면 이거는 공작 정치에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나경원을 인신공격하고 주저앉히려고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는 이런 윤핵관들의 잘못된 천박한 정치가 계속된다면 내가 나경원과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안 갔으면 내가 너 특정인을 위해서 싸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야지. 하여튼 그렇게 된 거고요. 제가 어제 오늘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알아보고 듣고 있는 얘기로는 이렇습니다. 우선 나경원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나경원은 출마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정치인이라는 게 그렇게 부당한 압력이 들어올 때 주저앉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큰 정치인이 못 돼요. 부당한 압력이 들어올수록 더 강하게 버티고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 원한다는 식으로 나가야 이게 큰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이 최종 결심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되게 출마 쪽으로 당대표에 출마하는 쪽으로 결심을 굳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윤핵관의 두 사람 중에 하나인 권성동이가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이 쪽에서 야 이제 자기들한테 친윤표가 다 모이게 됐다고 좋아했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권성동이 주저앉으면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불출마 이유가 뭐냐면 뭐 아파서 못하겠다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의 측근인데 측근인 자기가 당대표에 나가서 당권을 지는 거가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자기는 불출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권성동이 그러면 장제원은 안 그러냐고. 권성동이 그런 이유로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로 장제원도 더 이상 나설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제원이 나서지 못하면 김장연대인지 뭔지 아는 게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럼 김기현의 독자적인 힘으로 버텨야 되는데 여러분 김기현 아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의 불출마가 김기현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제원의 후퇴로 연결이 돼서 김기현이 깔아앉게 돼 있어요. 이게 정치라는 게 애초에 기획한 대로 잘 안 됩니다. 자기들은 뭐 이런저런 생각해가면서 그림을 짰겠지만 막상 현장 속에서 그 일이 벌어질 때는 대중의 반응이 그들과 다르게 민심이 움직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의 사태로 김기현이 힘을 받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막상 권성동의 사태로 오히려 장제원이 후퇴가 불가피해졌고 그로 인해서 김기현이 오히려 깔아앉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청와대 대통령실의 사회수석이라는 자가 나경원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이 결과 어떻게 됐냐? 일부에서는 나경원이 대통령하고 이렇게 안 맞으면 어떡하냐 걱정을 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은 야 대통령 수석이 뭔데? 그래봤자 대통령 비서에 불과한데 그런 자가 어디 당권 경쟁에 나설 사람을 공개적으로 공박을 하고 나서냐?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경원이 탄압받고 있다. 이거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도 대통령실의 의도가 아니겠죠. 대통령실이 나경원 키우려고 그 수석이 기자회견 했겠어요? 자기들 딴에는 나경원하고 좀 거리를 두고 주저앉히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공개적인 기자회견이 오히려 나경원 쪽을 더 동정표가 모이게 만들고 더 힘을 받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윤석열의 정치가 아니라 자기들의 정치를 하려고 판을 짠 거예요. 자기들이 다루기 쉬운 김기현이 같은 사람을 당대표로 앉혀서 뭐 자기들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려고 뭐 생각을 했든지 뭔가 그런 식으로 판을 짜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을 주저앉히지 않으면 김기현을 당대표로 만들기 어렵다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여론조사 때마다 확인이 되는 바람에 나경원을 주저앉히려고 이런저런 압력을 가하게 됐고, 아까 이제 그 질문이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떠냐? 나경원은 출마 결심을 굳혔고, 그리고 권성동의 이 불출마는 장제원의 후퇴로 연결되고 있고, 대통령실의 수석에 나서는 것도 오히려 정반대, 나경원에 대한 동정표가 모이는 곳으로 가서 오히려 지지율은 더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나경원은 더 올라가고 김기현은 정체되거나 더 떨어지고,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치에서는 이제 그 컨벤션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컨벤션은 이제 회의한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같은 거죠. 전당대회에서 누군가 후보가 되는 순간 지지율이 한 5% 10% 껑충 뛰는 것을 컨벤션 이펙트라고 보통 우리가 불러요. 근데 이 컨벤션 이펙트와 비슷한 효과가 출마 선언할 때 나옵니다. 아직 나경원은 출마 선언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출마 선언을 했거나 사실상 출마 선언하고 출정식하고 뭐 개소식하고 다 했어요. 나경원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김기현이 2, 3%대에서 지금 한 15%까지 올라온 것도 그런 여러 행사를 통해서 이른바 컨벤션 이펙트를 최대한 극대화해갖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벤트를 거쳐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 나경원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출마 선언하고 뭐 나름대로 이벤트를 하나 하고 할 때마다 지지율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한 나경원이 30,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한 김기현이 15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경원이 본격적으로 이제 고심 끝에 최종 결심을 하면, 지금 모든 관심이 다 나경원한테 모여 있잖아요. 나경원이 출마할 거냐 말 거냐. 심지어는 질문하신 대로 나경원이 출마 안 할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는 김기현한테 찍어야 되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모색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전국의 중심에 나경원이 딱 섣불했어요. 이건 나경원이 자기가 만든 거 아니에요. 윤핵관들이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야. 근데 정치라고 하는 거는 잊혀지는 게 제일 불쌍하거든. 상대방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든 어쨌든 뉴스의 한가운데 서 있을 때 정치인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은 자기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여기까지 와버린 거야. 윤핵관들이 거칠게 이 압박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경원이 출마할 거냐 불출마할 거냐를 갖고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한 달 반쯤 전에 황교안이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잖아. 그러니까 출마 선언을 했나 보다 이러고 만 거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리고 엊그저께는 윤상현이 출마 선언했죠. 구미에 와서. 네. 그때는 어쨌든 윤상현이 현역 4선 의원이고 뭐 이렇게 해서 기자들이 보도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게 큰 임팩트를 주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그러고 갔나 보다지. 그런데 이제 모든 언론이 나경원의 입을 딱 주시하게 돼 있잖아요. 야, 출마할 거냐 말 거냐, 출마할 거냐 말 거냐. 이러다가 최종적으로 나경원이 출마하겠다고 하는 순간 5% 10% 지지율 상승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0이 40으로 가는 순간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 파는 나경원의 압도적 우세가 유지되고 그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걸로 간다. 이제 그렇게 대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윤핵관들에게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윤핵관들의 그 선의는 대통령을 위해서였을지 모르나 그 결과는 대통령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 무리한 짓 그만둬라. 즉각 중단해라. 김기현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김기현의 자기 경쟁력 갖고 하라 그래라. 왜 너네가 만들어 주려고 그러냐. 그게 어디 김기현의 경쟁력이냐. 그리고 윤핵관이라고 하는 영향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장제원이 잘나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 이 모든 부담은 다 대통령한테 가는데 좋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어거지로 나경원 주저앉히고 김기현 대표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김기현이 하나라도 실수하면, 그 사람도 사람인데 실수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곧바로 김기현을 대표로 만든 윤석열 책임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개인 경쟁력으로 나경원이든 김기현이든 황교안이든 윤상현이든 다 뛰어라.
그 중에서 누군가가 대표가 되면 그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지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을 일이 없잖아요. 대통령은 이 마지막 수단이 돼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 앞에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당대표 잘못하면 당대표 선에서 끝내야 되고 수석이 잘못하면 수석선에서 정리가 돼야 되고 장관이나 총리가 잘못하면 그 선에서 책임지고 가야 돼. 그것이 대통령한테까지 이 책임으로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우리 장으로 따지면 왕이잖아요. 그런데 윤핵관들이 이런 식으로 막 그 거칠게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잘못된 거가 곧바로 대통령의 부담으로 오게끔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박근혜 실패의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핵관들이 정신 못 차리고 그 잘못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윤핵관들을 비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의 비판은 윤핵관을 비판하는 것이고 김기현을 대표로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비판이에요. 아니 장제원이든 권성동이든 김기현이든 그런 사람은 10명 20명 있어도 필요하면 날라가고 책임지면 그만이야. 대통령 한 사람이잖아.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은 그냥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니까요. 대통령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윤핵관들의 이 개파 정치, 이 패거리 정치, 이것은 중단시켜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지금 논평을 시작하고 있는 건데, 제 논평이 직접적으로 김기현 비판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쪽에서 또 김기현을 대표로 만들려고 하는 일부 윤핵관들 쪽에서 구성국에 대한 비판이 댓글을 통해서 막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대세에 관계없는 거고, 저는 40년간 제가 생각하는 원칙을 갖고 지상파 종편 유튜브에서 일관되게 제가 쭉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수백 수천 번의 그 공중전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윤핵관들의 부당한 부적절한 그 행동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또 그 비판에 대해서 그쪽에서 반격하는 것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총선 승리를 해서 좌파들이 무너뜨렸던 대한민국을 바로 잡고 2027년 대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신경 쓰는 것도 없어요. 여기에 도움이 되면 그게 누구든 제가 지지할 거고, 이것에 반대한다 그러면 그게 누구든 제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투쟁할 겁니다. 예. 예. 제가 지금 박사님 얘기를 듣고 정세 판단을 계속 박사님한테만 의존해가 왔어요. 왔는데 요즘 와서 조금 이제 혼동되는 것이 그 우리 정치 읽기라고 그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튜버의 목소리는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의 섭리에 따라서 정치를 이른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래요? 예. 재밌는 사람이네요. 예.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 거기 지금 나경원하고 그다음 김기현하고는 그 김무성 쫄개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를 정상에 올려놓지 않는 것이 올려놓는 것이 순리가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늘에 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 박사님의 그 현명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네. 네. 그 정치인들이 말이죠. 계산을 안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정치인들은 다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는데 저는 이제 계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왕 계산하려면 좀 큰 계산을 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죠. 자잘구레한 그 잔돈푼이나 챙기는 그런 작은 계산에 매몰되지 말고 좀 크게 계산해라. 옛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야, 도둑질 하려면 기왕이면 나라를 도둑질해야지 라고 했던 그런 어떤 그 차원에서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정치인들이 머릿속으로 수많은 계산을 하는데 근데 최종적으로 정치인들이 평가받는 것은 행동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아니, 머릿속에 계산 갖고서 시비 걸면 곤란하지. 그리고 머릿속에 우리가 들어가 본들, 머리를 해부해 본들 계산을 우리가 궤적을 추적할 수 있나요? 결국 정치인은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거고 우리가 평가해야 될 건 행동이에요. 그 나경원과 관련해서 사실상 탄핵파였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김무성 뭐 쫄개였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우선 72명 명단이 있잖아요. 62명 명단.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 표결 때 박근혜 탄핵에 표를 찍은 62명의 명단이라는 게 돌아다녔어요. 지금도 SNS 가면 있어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국회 표결은 무슨 법을 갖고 표결할 때는 자기 이름으로 내걸고 찬반을 합니다. 법을 할 때는. 그러니까 뭐 검수완박법 그러면은 찬성 반대가 자기 이름으로 딱 나와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표결은 이름을 내지 않고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탄핵한다 그럴 때 찬성이냐 반대냐는 것은 표 계산만 되지 누가 찬성했다 누가 반대했다가 나오질 않아요. 국회의 전광판에. 안 했어. 자, 그러면 62명의 명단은 누군가가 그 명단을 만든 사람이 추측하거나 추정해서 만든 거야. 대부분은 맞을지 몰라도 그 중에 몇 명은 분명히 틀리는 사람이 있어. 왜? 자기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62명 명단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나는 그때 탄핵 표결에 반대했다. 나 억울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62명 명단 같이 객관적인 증거가 안 되는, 그냥 저랬을 거야 라고 추정하는 그런 명단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물론 그 중에는 여러분이나 내가 봐서 이건 100% 확실해 라고 하는 자들이 있죠. 김무성이 있고 유승민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 진짜 표결 찬성했을까? 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고, 본인들이 나는 표결 반대했어. 그런데 62명 명단에 들어가서 억울해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62명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 나경원이 탄핵파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좀 부정확한 정보를 갖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주장은 저는 별로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행동으로 판단할 때 탄핵파들의 행동이 뭐였냐 하면은 탈당하고 바른미래당 만든 거예요. 그 탈당해서 바른미래당을 만든 사람들은 행동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단이 다 있어요. 그게 31명인가 33명인가 그래요. 그들은 탄핵을 했고, 그리고 당시에 자유한국당을 해체시키려고 작심하고 바른미래당을 만들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몇 명의 그 바른미래당을 만들기 위해서 탈당한 사람들은 확실한 탄핵파죠. 나경원은 근데 탈당을 안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한 20-30명 빼놓고 100명 가까운 의원들이 다 탈당을 고민을 했어. 실제로 고민을 했어. 당시에 고민 안 했다면 거짓말이에요. 고민을 다 했는데, 고민한 끝에 아무래도 내가 당을 버리고 나가는 거는 아니야 해서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도 고민했어. 그리고 고민 끝에 당 잔류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간 거야. 그걸 갖고 자꾸 비난을 해. 얘 나가려고 했다 이렇게 비난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공격을 위한 공격이에요. 트집 잡기 공격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럼 대통령 어떻게든 감옥 보내려고
특검에 수사팀장 맡아가지고서 45년 구형하고 포괄적 뇌물죄가 어떠고 뭐 무슨 저 경제공동체가 어쩌고 이거 만들어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고 한동훈 장관하고 이원석 총장이었어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이원석 총장 다 적으로 만들 겁니까? 그런데 그 조화가 찍는 건 알거든요. 예? 방법이 없어서 찍어줬다 그래.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요. 윤석열이 찍어주고 밤새도록 술 마셨다. 아니 글쎄 지금도 찍어가 윤석열 찍어. 그렇지 방법이 없니까. 방법이 없지. 그리고 지금도 어쨌든 성공시켜야 되잖아. 예.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 그렇잖아요. 당도 그런 거예요. 당도. 지금 국민의 힘이요. 인기 없는 거는요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이재명이 못 찍죠. 그렇지. 그 국민을 안 찍으면은 예. 저 박살 나쁘는데. 박살 나쁘죠. 그 방법이 없으니까 국민의 그래 죽잖아. 방법이 있으려고 하면 세월이 흘러가야 돼. 예. 그래가 지금 탄핵식에 있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정치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또 그 사람이 안 하면은 나와 축도하고 싶다 하는데 야 안동에 김영도에 옹천에 갔을 때는 이야기했잖아. 다니지 마라. 노수 다니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찍어줄게. 지금도 김영도가 저게 촛불 집회 때 문재인 뒤에 있었다는 건요. 예. 사진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 지금 예. 많은 그래서 찍어주는 거예요. 예. 방법이 없다는 그래 거예요. 우리 당 공천 받고 왔으니까 예.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경원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의 이 잣대를 갖다 대면 예? 지금 나경원을 비난하고 있는 장제원이는 100배 1000배 욕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좋다. 너희들이 만들고 싶은 사람이 김기현이면 김기현이 칭찬은 해라. 김기현이가 왜 당대표가 돼야 되는지 설명하고 다니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나경원이를 욕하고 나경원이를 주저앉혀야 된다고 네거티브 하지 마라. 그렇게 공격을 시작하면 너희들이 받아야 될 욕은 100배 1000배 더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아까 저기 뒤에 손 드셨는데 예. 그 나경원 전 예. 대표가 들어오시라니. 다음 출마를 하시면은 일단 지금 그 저출산 고령사 부위원장 아닙니까? 예. 그거를 얘기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대통령하고 뭔가 뭐 독대를 하든지 해야 될 건데 그 와중에 혹여라도 대통령께서 나경원 전 대표에게 선의적인 어떤 그 현재 하시고 있는 일을 잘 하시면서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나 이런 혹시 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 좀 의심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말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엊그저께 대통령이 그 신문 인터뷰에서 그 한동훈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이나 다 정치 경력도 있고 뭐 권영세 장관 얘기하면서 다 좋은데 그들이 장관을 그만두고 뭐 선거에 나가고 하는 건 전적으로 그들의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선택은 전적으로 그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만두고 총선에 출마하겠다. 그들이 그만두고 당대표 출마하겠다 그러는 걸 내가 말릴 이유가 없고 잡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경원 부위원장 경우에도 나경원 부위원장이 대통령한테 그야말로 당연한 의무로 또는 예우로 대통령한테 미리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당대표에 나오게 될 경우에 부위원장직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사퇴하고 싶습니다. 할 때 정치인의 선택이니까 그러니까 그 정치인의 선택을 말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부위원장 자리는 비상근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출근해서 퇴근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위원회 전체 인원이라는 게 한 20명 정도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출산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그 부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 이 부위원장이 정부 조직 공식 조직이지만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공식 조직이지만 정부 부처는 아닌 거예요. 그 국무위원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다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뭐 엄청난 구멍이 뚫리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이 김기현 쪽에서는 그게 대단한 흥견이나 되는 것처럼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핵관들이 처음에 이제 뭐 유승민이가 막 지지율이 오르고 막 이러고 그럴 때, 그리고 마땅한 대표감이 없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누구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한동훈 얘기했어요. 한동훈 얘기하고, 한동훈 차출론이 한때 그래서 막 보도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원희룡 차출론 나왔어요. 권영세 차출론 나왔어요. 이게 장관들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중요한 문제들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이 필요하면 차출해도 괜찮다고 차출론 주장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국무위원도 아닌 부위원장에 불과한 나경원한테는 그 일이 중요하니까 그 일을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게 내로남불이지. 저것들이 필요하면 누구든 차출해도 괜찮고 자기들한테 걸리치니까 대통령 도와줘야지 뭐하러 나오냐는 식으로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는 대통령이 이미 원칙적으로 밝힌 바가 있다. 정치인의 행보는 정치인이 알아서 선택하는 거다.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 이게 대통령의 입장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평소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예. 이제 골라묻는 여론조사하고 뭐 이런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계속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위권을 유지했던 거 하고 지금 여론조사 그 할 때 보면 항상 그 저도 이제 몇 번 그런 걸 받았어요. 그 전화 오면 어디 그 연령대가 몇 대고 이제 물어보면 그 상관이 없다고 해서 끊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여론조사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하고, 하나는 지금 현재 이제 한동훈 장관님이 앞으로 이제 우파 쪽 그 정치 쪽으로 이제 나오실 건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뭐 한동훈 장관은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정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선에 출마를 할지 아니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마치고 그 이후에 정치권 입문을 모색할지, 그거는 한동훈 장관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또 아직 나이가 아주 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질문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좋다. 이게 정치권이 굉장히 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 4번 하고 원내대표까지 하고 막 삼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나경원도 이렇게 막 거칠게 밀어붙이니까 힘들어 하거든요. 이 정치판이 그런 면에서 정말 이 조폭 양아치들보다 더 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의 가장 유일한 무기라고 하는 거는 좋은 이미지잖아요. 그 이미지는 한번 흠집나기 시작하면은 대책 없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제대로 차분히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한동훈에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정치할 가능성은 있다.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 문제는요, 뭐 여러 차례 이미 말씀드렸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여론조사는 단면을 잘라서 조사하는 게 있고 긴 시간적 흐름으로 추이를 조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추이를 조사하는 거거든요.
추이를 조사하려면 1년, 2년, 3년 축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1년 전에는 지지율이 이랬는데 6개월 전에는 이렇게 됐고 지금은 이렇게 됐다. 아, 이게 계속 상승세에 있구나. 아, 또는 이거는 하락세에 있구나. 이게 여러 번에 걸쳐서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으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야 추이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추이를 보는 조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추이를 보려면 여러 번의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가장 비용이 덜 드는 ARS 조사를 해요. ARS 조사를 하는데 이때 이제 추이를 보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풀로 놓고 그 중에서 이번에는 이 중에서 한 10명만 하겠다. 다음에 조사할 때도 이 똑같은 풀에서 이번에는 다른 10명을 뽑아서 하겠다. 풀이 똑같아야 추이가 제대로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집단이라고 하는 걸 잡습니다. 한 5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모집단이 좌파한테 유리하게 구성이 되면 백날 해봤자 좌파한테 유리한 조사가 나오겠죠. 근데 이 모집단을 한 좌파 40, 우파 40, 중도 20으로 넣는 것이 정상적이었는데 모집단 자체를 좌파 55, 보수 35, 중도 10 정도로 놓고 모집단을 구성을 해서 조사를 돌린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로 데이터를 다 보지를 못해서 그냥 제가 짐작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가 조작됐다고 얘기할 때는 숫자를 조작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게는 못해요. 그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있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로 데이터를 다 받아서 몇 년간 보관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를 조작했다가는 바로 걸립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당해요. 그리고 감옥에도 가,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 짓은 못할 거다. 그런데 모집단 자체를 자기들은 여튼 이게 이렇게 우리는 모집단을 놓고 하겠다고 하는 거야. 선관위가 뭐라 그러겠냐고요. 그렇게 해서 모집단 자체가 좌쪽이 더 과대대표 되도록 모집단을 만들어서 쭉 추세조사를 하면 굳이 손으로 조작을 안 해도 숫자 조작을 안 해도 자기들한테 유리한 조사가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이런 방식의 조사가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것 같다라고 제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백날 문제를 제기해봤자 이 로 데이터는 이 여론조사 회사가 내놓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정당의 당원 명부를 경찰이 와서 가져가려고 해도 안 내놓듯이 또 이거는 언론사 기자한테 당신 누가 제보했냐 그러면 목숨 걸고 지켜주잖아. 그렇듯이 하기 때문에 모집단 자체를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럼 전부 다 그것도 좌파들밖에 못하네요. 예,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좌파 여론조사 못 믿겠다고만 할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조사를 내면 되잖아.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 시작할 겁니다. 보성국 TV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작해요. 우리는 좌파들처럼 뭐 우파를 50% 놓고 좌파 30% 놓고 이렇게 안 하고 대선, 이게 모집단 어떻게 만드냐면요.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48, 이재명 47이었잖아요. 대략. 그러면 모집단도 우파 48, 좌파 47 구성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객관적으로 과학적인 조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조사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가지고 공표하고 추세를 보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또 다른 우파 단체들도 좌파 여론조사 못 믿겠다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정직한 여론조사를 우리가 해보자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우파 단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도 각자 여론조사를 할 거고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정확한 여론조사를 제공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여론조사는 허가 안 내도 돼요? 여론조사는 네. 정당 조사를 안 하면 정당이나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선거 관련 조사를 안 하면 등록 안 하고 막 해도 돼.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당 지지율 조사라든지 또는 국회의원 후보, 대통령 후보 누구를 지지하냐고 조사하는 선거 관련 조사를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다가 등록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 아, 네. 허가를 뭐 안 받았는데
대통령 선거 조사나 국회의원 선거 조사를 하면 안 돼요. 네. 예. 그 허가받은 조사 업체가 93개가 있는 거예요. 허가받지 않고 하는 여론조사는 수백 개가 더 있어요. 예, 지금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미 허가를 받고 있는 업체와 손을 잡고 아,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독자적으로 여론조사 실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도대체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네? 우리 주위에는 다 우파밖에 없어요. 근데 왜 좌파가 계속 많이 올라가냐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못 믿겠다. 그렇지. 예. 그냥 모집단을 정확하게 해놓으면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좌파 우파는 좌파 우파를 하는데 알겠어요. 실질적으로 좌파 공산 좌파라든가 아니면 전북 좌파라든가 구분을 지어야 네, 돼요. 알겠습니다. 예. 저도 실제로는 전 중도에서 좌파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었거든요. 네. 지금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알겠어요. 예. 예. 그 답변 드릴게요. 또. 저기 요번에 대선 때 그 코로나 그 확진자들 있잖아요. 그 투표 사전 투표했는 거 그거 투표하고 개표하고의 어떤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라고 다른 유튜버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도 궁금하고 또 지금 현재 뭐 만약에 그게 그 수사가 의뢰됐다면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관계도 좀 궁금합니다. 투표용지 까만 봉다리. 지난 대선 때 선거 과정에 여러 가지 그 사전 투표 때 특히 또 확진자 투표 때 소풀이 투표니 뭐 이런 문제가 많았던 거는 사실인데 이 문제가 이슈가 별로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를 그 감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잖아요. 네. 이슈가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겨서 그래요. 졌으면 난리 났죠. 예, 우리가 이겨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사실 이긴 입장에서는 이 선거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거가 이게 자가당착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였다고 주장을 계속하면 그 논리적 귀결은 선거 다시 하자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저거는 원래 진 쪽에서 부정선거였다 선거 다시 하자고 주장하게 돼 있는 건데 주장하지 않으니. 예,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되지 않는 겁니다. 부정선거 운동을 하는 분들도 그래서 이런 현실을 이해하고 자꾸 지난 얘기로 갈 게 아니라 이를테면은 2020년 총선 때 있었던 부정선거는 그 책임자를 찾아서 처벌하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지난 대선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그 책임자 처벌하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수사권은 다 좌파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뭐 다 증거가 있었다면 은폐하고 훼손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부정선거를 또 좌파들이 획책할 수 있으니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공명선거 캠페인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거가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생산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좌파 우파 문제는 굉장히 좀 심층적으로 얘기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짧게 얘기할게요. 전 세계가 공산당 또는 좌파 정당인 3인당을 합법적으로 활동하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 공산당이든 3인당이든 체제를 폭력으로 뒤집어 엎겠다는 것을 포기해라. 그러니까 폭력혁명을 포기해라. 선거를 통해서 경쟁하겠다는 데 대해서 동의해라. 이 전제가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공산당이나 유럽의 3인당 같은 좌파 정당들은 다 그걸 선언을 했어. 우리는 폭력혁명을 포기한다. 폭력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뒤집어 엎겠다는 혁명 이론을 우리는 포기한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걸
선언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종북주사파는 이걸 선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들은 지금도 폭력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고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사회로 접근하겠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합법적으로 활동하라고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진당이 해산된 이유는 이들이 그런 폭력혁명을 포기하지 않고 위장해서 정당 활동을 합법적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당이 해산된 거거든요. 그래서 좌파라고 해서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인정하고 이 속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다른 사회 체제를 선거를 통해서 경쟁하겠다고 하는 단체는 인정한다고요.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때도 사회당이지만 폭력혁명을 포기한 사회당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활동하라고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회당 당수가 김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합법적으로 국회의원도 했어. 전두환 정권 때. 그게 김한길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고 폭력혁명으로 뒤집어 엎겠다고 하는 폭력혁명론을 포기하면 우리가 받아주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게 우리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대로 된 좌파예요. 그런데 종북주사파는 북한의 노선을 따르는 주사파잖아. 북한의 노선은 현재 북한 조선노동당이 딱 갖고 있잖아요. 조선노동당의 당은 조선노동당의 규약에 남조선은 폭력으로 뒤집어 엎어서 적화시켜야 될 적대적 대상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저자들은 허용만 한다면 언제든지 폭력으로 들고 와서 뒤집어 엎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암살하려고 하고 전두환 대통령 암살하려고 하고 울진 삼척에 게릴라 침투해 넣고 막 이렇게 폭력적 방법을 서슴없이 쓰는 거야. 핵무기도 만들고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 쏘고 이거 다 폭력으로 대한민국을 적화하겠다는 거거든. 그 조선노동당 김정은 집단의 노선을 추종하는 게 종북주사파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우리가 용인하고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 경계선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정북 좌파는 정북 좌파라고 쓰자더니 그렇지. 종북주사파라고 정식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거야. 우리가 우리를 자유우파라고 부르듯이 좌파는 종북주사파 이렇게 개념화 시켜서 하자 이런 제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쌓았어요. 지보 여기 예전에 지보회가 많아요. 좌파들이. 그래서 저는 좌우파는 어디든지 반대 찬성은 있어야 되지만은 종북 이거는 전부 종북 좌파잖아. 일단 난리 났어. 종북이 뭐냐 간첩 그럼 내가 간첩이라 이래가지고 싸가 난리가 났어요. 간첩은 그래서 간첩 기질이 있다 이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간첩은 북한에서 직접 내려보낸 간첩. 그다음에 그 간첩에 포섭된 간첩. 그러니까 포섭된 간첩이에요.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 포섭된 간첩까지 이 그렇지. 예, 동네 빨갱이 고정 간첩. 이 두 개를 합치면 한 5만 명쯤 돼. 5만 명쯤 되고 간첩은 아닌데 잘 몰라서 또는 뭐 왠지 그게 폼나 보여서 그쪽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종북주의자들이 있어요. 아니,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잘 살아.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수백만 명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진짜 종북주사파하고 우리가 허용해도 괜찮은 좌파하고는 확실히 구별돼야 된다. 예, 그렇게만 정리한. 두 개를 합치면 한 5만 명쯤 돼. 5만 명쯤 되고 간첩은 아닌데 잘 몰라서 또는 뭐 왠지 그게 폼나 보여서 그쪽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종북주의자들이 있어요. 아니,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잘 살아.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수백만 명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진짜 종북주사파하고 우리가 허용해도 괜찮은 좌파하고는 확
확실히 구별돼야 된다. 예, 그렇게만 정리할게요. 자, 예. 이제부터 사진 찍는 시간 되겠습니다. 여러분 드시고 가지 마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예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정입니다. 저는 뉴스를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여러 종류의 유튜버들을 보다가 박사님을 제가 만난 것 같은데 정론이기도 하고 일침 날리는 것도 시원하고 해서 제가 봤는데 지금은 제 때는 잘 못 봅니다만 항상 그 발주할 때 꼭 틀어놓고 제가 오전 오후를 한꺼번에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자들이 앉아서 수다 떠는 그런 정도의 정치가 아니고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으면 박사님이 하는 정치 철학이 제가 굉장히 좋아를 하는 철학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도 그냥 뭉텅구려로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알고 이제 박사님 걸 제가 많이 뺏겨서 딴 데 가서 되게 똑똑한 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제가 좀 똑똑한 사람으로 아마 생각할 겁니다. 다 뺏겨서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남은 인연이 소중하게 인연으로 생각하고요. 또 관계는 노력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열심히 운동은 또 만만 운동이 최고인 것 같고 열심히 제가 만만 운동도 배가 운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마 들으셨겠지만은 작년도 2월달에 예천으로 귀농한 신달순입니다. 제가 부족한 거는 많지만은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계시는 분들 여기 아미고님들하고 소통은 앞으로도 최소 2개월에 한 번씩은 제가 할 예정이거든요. 뵙지는 못하더라도 꼭 안부 전화 드리고 해가지고 우리 아미고가 현재 안동, 예천, 영주에 한 7, 8분 정도 되시는데 금년 내에 같이 우리 다 노력해가지고 그래도 한 3자릿수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까 원래. 그래가지고 일단 금년도에는 한 100분 정도를 우리 회원으로 좀 가시는 목표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여기 계신 회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